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고민되실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지나고 나면 조금 우려스러웠던 경우가 주말 이후에 좀 펼쳐진 바가 있어서 오늘 어떤 판단 내려야 할까 고민됩니다. 두 분께 좀 더 힌트 듣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고요. 온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부담되는 지표들이 뭐 유가든 환율이든 나타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에도 어떤 종목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1시 30분 기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지금 원전도 보이고 그리고 은근히 바이오가 많이 보여서 좀 이 부분 좀 궁금해집니다. 그 가운데 시총 상단주의 하나. 리가켄 바이오 저희 열어서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방어 섹터로 오히려 이쪽을 보는 건가요? 실적이 든든하다면 지금 APR 쪽에 붙는 이 수급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저희가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가켄 바이오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ETF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시총 상단주 중심을 잘 지켰다가 점점 시총이 밀려가면서 왜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고가권에서 차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20만 원이 좀 중요한 라인대인데 오늘 그 20만 원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때를 볼 수 있을까?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이제 진짜 리가켄 바이오 믿어도 되는지. 사실 이제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온 건 아니죠. 1월 말에 이제 2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뭐 한 16, 17만 원 정도까지의 양호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 뭐 ETF의 편입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나타나는 상승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초에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먼저 나타났고 그 이후에 몇몇 뭐 이제 또 중소형주들 액티브 ETF의 효과가 나타났고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이동이 확실하게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뭐 AGC에 대한 경쟁력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사실 뭐 AGC의 최적화를 위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항체 링커 페이로드의 어떤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올해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과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존슨앤존슨, 얀센의 2억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이 아마 상반기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이게 기대대로만 된다라면은 사실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의 어떤 기반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뭐 리가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회사의 내부 동향을 보면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리가켄 바이오는 저 오리온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오리온 그룹 내에서도 이제 그 오너 3세가 이 리가켄 바이오의 새로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리가켄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걷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도 뭔가 좀 이제 그 중간 결과 내지는 데이터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요. 우리가 식도암 관련해서 LCB14라든가 또 이제 또 LCB71 같은 경우도 임상 1비 이상의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고 LCB74 같은 경우는 초기 유효성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내에서 조금 이제 소외가 되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린 상황에서의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오히려 더 좋아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 그려볼 수 있다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이 20만 원 선에서 주가가 지켜주고 있는데 자, 윤 대표님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큰 틀에서 박스라면 지금이 팔아야 되는 자리로 작용할지 돌파를 기대하고 매수의 자리로 활용해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거든요. 해석은요? 네, 성향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안전마진 가지고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한번 매도해 볼까? 이제 박스 돌파 구간이라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파했으니까 또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도 후자의 의견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변동성도 되게 심했고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외국인이 좀 일부 제약바이오 저가 매수세가 3월에 들어왔단 말이죠. 뭐 크게 이제 시총 상단에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 쪽을 많이 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쟁 여파로 인해서 방금 대표님도 많이 안 빠졌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이미 알테오젠 사건에 한번 크게 흔들렸었고 ABL 바이오 사건에 흔들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그래서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라서 지금 코스닥 이제 ETF 자금 유입도 이제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 한화자산운용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오는데,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 그 제약바이오 기술주 관련 ETF, 또 액티브 ETF가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모여서 조금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제약바이오 쪽 액티브 ETF에 많이 거론되는 게 리가켄바이오라서 조금 오늘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박스권 돌파 매매 관점에서 오늘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전쟁 영향에 있어서 크게 뭐 훼손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돌파까지 보고 계시네요. 지금 자리 괜찮을지 20만 원 선에 잘 위치시켜 있습니다. 돌파 움직임 기대하면서 두 분 의견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전에 방어 섹터로 외국인이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APR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화장품 내에서 홀로 굉장히 강한 기둥으로 그 섹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그래서 봐야 되는 건지 안 봐야 되는 건지 헷갈렸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또 퍼포먼스가 나오네요. 외국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역시나 실적일까요? 시장에서 제일 견조하고 걱정이 좀 없는 종목을 꼽자면 저는 APR인 것 같아요. 정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조정다운 조정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안심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면은 1월, 2월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1월은 한 34% 정도 증가를 했고, 2월 달은 조금 이제 주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정도의 증가. 2월 달에 이번에 아마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영향도 좀 받았을 것 같고요. 3월 달 1일부터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면은 더 수치가 가팔라집니다.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게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 역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아마 올해 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결국 지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가장 중요한 공략 포인트는 해외거든요. 우리가 국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APR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해외 시장에서 거의 초고속의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외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수출액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아마도 전년 대비 한 62% 정도 증가하면서 9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아마 올해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디큐브가 이번에 이제 4분기에 아마존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뷰티 카테고리 점유율 1위입니다. 16.4%예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독보적인, 그러니까 로레알이 5%였거든요. 2위가 로레알인데 로레알이 5%였어요. 그러니까 2위하고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만큼 지금 메디큐브의 어떤 지금 성장세가 놀랍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건 유럽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고성장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일본,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성장세가 올해부터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PR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 업종이 그동안 약간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침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뭐 이 종목은 그냥 그 긍정적인 의견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고한 로열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쭉쭉 화장품 쪽에서 원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좀 든든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의료 영역으로까지 뻗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성과는 계속 지켜보겠지만 외국인이 붙고 있다라는 거 정말 긍정적이네요. 윤 대표님. 그러면 우리도 외국인이 시장을 팔지만 이런 사고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APR인 거잖아요. 따라갈 만한 추세라고 볼까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APR을 사나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실 뭐 전쟁이고 유가고 상관이 없기도 하고 화장품 이제 단순 화장품 대장이 아니라 정말 성장주라고 생각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술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지만 이제 APR도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다 40만 원대로 상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 최근 매수세만 봐도 그냥 APR 수급 보면은 이 폭락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게 아니라 APR을 APR. 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2월 그 외국인 순매수 상위 한 3개 안에 APR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새해 들어서 사모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 한 눌려주면 31만 원, 32만 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러한 자리가 안 온다면 사실 지금 이 구간에서 저도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대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여기서 눌려주거나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중장기로 가져가는 관점으로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의견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수급이 굉장합니다. 우리 수출주로 화장품이랑 식품주 같이 봤었던 때 기억하세요? 지금 식품주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수급의 차이도 있었거든요. APR 쪽으로 완전히 붙어진 수급에는 APR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지켜볼 만한 근거가 된다. 두 분의 의견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기관의 시선으로 넘어가서요. 오후 구간에 기관의 장바구니 보겠습니다. 원전주 많이 보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현대건설 저희 오늘 같이 보고 싶어요. 대우건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보고 싶고 에너지단 확장해서 보면 한국전력도 같이 보면 좋겠네요. 두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궁금합니다. 너무 좋다는 리포트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과거에 그 2000년쯤에 그 중동 플랜트 수주 때의 밸류보다 지금 더 상향시켜야 할 근거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거의 뭐 20만 원 위로 올렸죠. 근데 지금 이제 16만 원대니까 그러면 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은 자리 맞아요? 사실 절대적인 가격이 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어떤 성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여기다가 또 추가하자면 GS건설 정도까지는 우리가 건설주를 시장에서 지금 그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원전 관련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건설주로서의 어떤 주가 흐름이 아닌 거죠. 예. 결국 이것을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분석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다 삼성물산도 집어넣을 수 있겠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피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을 건설하는 거는 일반적인 건설과는 좀 다르죠. 결국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리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속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바꿔 말씀드리면 이 시장 자체가 공급자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공급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이제 뭔가 칼자루를 쥐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포트는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 중동붐에서의 어떤 EPC 붐과 이번 이제 그 원전에서의 어떤 EPC 붐을 좀 동일시시키는 아마 그런 논리를 전개한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때 중동건설 붐보다 이번 그 원전과 관련된 건설이 더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술력을 가져야 되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빼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여기다가 밸류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이제 건설사의 밸류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밸류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이제 그런 논리인 거고 뭐 주가를 보시면은 현대건설도 참 견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자체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항상 저도 이 원전주 얘기를 할 때 탑픽을 두산에너빌리티를 꼽는데 되게 무색해요. 현대건설의 상승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꼽는 그 약간 그런 선정이 좀 무색한데 어쨌든 간에 현대건설이 지금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저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이게 밸류에이션의 어떤 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한다라면은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PC가 강하구나로 우리가 지금 인식해야 해요. 오늘 대우건설도 VI 가고 네. 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EPC가 강하다는 차원이 아닌 거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을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경우가. 거기는 네. 이제 어떤 건설사 등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야말로 잘 만들고 잘 지으면 되는 거였는데 원전을 건설한다는 건 좀 얘기가 다른 거죠. 일반적인 건물을 건설하는 것과 원전을 네. 건설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좀 더 높은 난이도의 어떤 기술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이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게 반영한다면 역시 현대건설에 대한 지금 밸류를 높게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지금 분석이 저는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는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KB증권에서 원전 탑픽 현대건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KB증권에서 원전 좋은 주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전기술입니다 이랬거든요. 건설 커버해 주시는 분이 또 현대건설을 이렇게 원전의 탑픽으로 얘기하면서요. 지금 세 종목을 그러면 KB증권에서 원전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 충분히 더 줄 수 있다의 긍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진짜 무섭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역시나 월봉 그리고 정말 여러분 연봉으로 보면은 거의 뭐 1990년대 구간보다는 아직도 키가 낮아요. 이런 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윤 대표님?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처음 겪어보는 네.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하면 이제 실적으로 살 거냐, 스토리로 살 거냐, 요거인 것 같은데 이제 외국인들이 현대건설을 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관점은 건설주가 아닌 이제 원전주로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저는 약간 그 현대차 그룹대랑 좀 이제 건설주들이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주도 이제 증권사에서 자동차 아닌 로봇으로 받아들이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통 한 군데서 상향을 하면 이제 줄줄이 상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새로운 밸류를 받았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제 이런 밸류를 받아서 지금 사실 원전이 우리가 AI 때문에 반도체 전력 원전 가져가야 돼요라고 했고 지금 전쟁 이런 이슈, 에너지 패권 싸움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서도 또 원전 수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원전은 좀 좋은 모멘텀들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두산에너빌리티 BHI 사실 아까 댓글에서도 보니까 이제 원전 대장은 우리 기술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우리 기술 엄청 강하죠. 상승했잖아요. 대표님도 맨날 두산에너빌리티 미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주변 원전주들이 이제 더 잘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과 그리고 대우건설의 모습을 보니 사실 대우건설도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걸 우리는 이제 악재는 다 덜어낼 걸 덜어냈고 이제 원전주로서 발돋움하면서 앞으로 계약 따내고 수주 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건설주들이 이렇게 원전에 얽혀 있으면 이제 뭔가 이거를 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로 좀 스토리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조금 매수하기 겁나는 구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밸류에이션 이제 상향 재평가가 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기서 뭐
달리는 말에 이제 돌파 매매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만약에 지금 눌려주면은 당연히 15만 원 단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흐름상 저는 원전주에 탑승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고 이제 17만 원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은 18만 원 자연스럽게 20만 원까지 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매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밸류가 이제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그 근거에 기반해서 현재 자리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긍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틸리티 단 좀 더 그럼 확장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원전을 이렇게 수급이 모일 때 뒤에서 늘 같이 가는 유틸리티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고요. 물론 유가가 변수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뭐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충되는 것인지 흐름 보고 싶은데 원전 사용률이 늘어나면 한전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구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 모멘텀이 좀 많이 묻어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가에 대한 걱정은 크게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는 구간까지 왔을까요? 이동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원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원전 증설이라든가 또 이제 이용률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전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요번에 이제 사실은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제 수리에 들어간 이제 뭔가 이제 그 정비에 들어간 원전들이 이제 다시 가동이 가능하지만 순차적으로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에너지 이제 그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있어서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이제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가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적자가 계속해서 유가가 지금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그 누적 적자는 상당히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유가가 좀 오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전력 기업들 중에서 한전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뭐 PBR 기준이라든가 PBR 기준이라든가 또한 이제 멀티플 적용도 굉장히 지금 약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한전은 지금 접근해도 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한전이 이제 한참 1월달 말에 오를 때 막 7만 원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7만 원 근처까지 갔다고 해서 이제 조정을 받아가서 지금 이제 4만 원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막 올라갈 때 한전 사고 싶을 때 못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주가가 지금 다시 3만 원대까지 왔으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한전도 저도 사실 지금 주가 6만 원, 7만 원대라면 조금 이제 갸우뚱했을 텐데 지금 정도의 레벨이면 다시 좀 부담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의 매력도가 또 생겼다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가 가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은 점이 지금 최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 근데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가수급상 들어오는 게 잡히지만 그 전까지는 개인만이 조금 들어왔던 것들이 부담은 아닐지 싶기는 합니다. 윤 대표님께 여쭐게요. 외국인 기관 쭉 안 사네요. 근데 오늘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잡혔다 생각해도 돼요? 오늘 5만 원을 돌파했으면 내 바닥 잡힌 것 같네요. 매수하세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5만 원 돌파가 좀 힘겨워 보이더라고요. 수급 봤을 때도 뭐 오늘만 이제 가수급이 잡혔을 뿐이지 사실 이제 워낙 한국전력도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과정인 것 같고, 물론 뭐 저도 이런 유가 이슈는 뭐 이제 거좀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나고 나면 이때가 또 기회였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물론 저점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조금 바닥 테스트가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라서 저는 충분히 5만 원을 돌파했을 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회비용을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조금 아끼자라는 관점으로 5만 원을 돌파하면 매수하자라는 관점으로 중립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전은 5만 원 돌파 그리고 안착시키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가격 라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프로그램의 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프로그램도 순매수 잘 안 들어오는데요. 근데 지금 집중되고 있는 쪽이 바이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3위 볼까요? D&D 파마텍 열어보겠습니다. 워낙 D&D 파마텍도 이슈가 참 좋았습니다만 꽤나 좀 지난한 차트의 움직임이 그간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들어온다면 오늘 또 거래를 이렇게 수반시켜가면서 두 자릿수대 올라가네요. 자, 이동호 대표님께 여쭐게요. 자, DD01 워낙 유명한 기술력인 건 다 압니다만 그동안 빛을 못 받았잖아요. 역시나 수급적 파워가 강하게 자기가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5월 조금 늦으면 이게 원래 6월이에요. 6월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이상이 결국 빠르면 이제 5월달 정도에 탑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서서히 좀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최근에 보면 메쉬 치료제를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뭔가 그러니까 DD01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지방 감소 효과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이상에서도 이런 결과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여전히 D&D 파마텍의 어떤 그런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메쉬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구용 펩타이드 전달 기술 오랄링크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차별화된 이중작용제 파이프라인까지 보유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메세라 쪽으로 이전이 됐는데 메세라가 아시다시피 화이자의 자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올해 어떤 그 발전이 나올지 어떤 이제 진행이 나올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D&D 파마텍이 사실 최근에 뭔가 시장에서 바이오가 쉬면서 같이 좀 쉬었지만은 D&D 파마텍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견조한 기간 조정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D&D 파마텍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양봉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제 올해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키워드다. 그렇다면 D&D 파마텍 한번 볼까요? DD01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도 있는 파이프라인 언급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정말 오랜 기간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10만 원을 박스 상단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저장을 해두면 10만 원까지 목표로 잡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돌파를 열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요? 돌파를 열어두고 이제 들어가려면 제약바이오단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더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아서 지금 또 다시 들어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요. 앵커님께서 이제 기나긴 박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8, 9만 원에서 샀다. 뭐 오늘도 샀다라고 하면은 그냥 10만 원에 한 번 매도. 11만 원에 한 번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단에서 비만 치료제 쪽의 모멘텀이 좋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가 항상 외국인 수급에서 힌트를 얻자. 그럼 D&D 파마텍은 오늘 매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만 원에 한 번 팔고 11만 원에 한 번 판다면 차라리 한미약품을 지금 사서 중장기로 들고 가자. 지금 이제 위고비가 지나고 요즘 핫한 게 마운자로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에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런 치료제가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가도 조금 저렴할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미약품도 뭐 이렇게 63만 8천 원까지 갈 때 이걸 또 어디서 잡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한전과 차트는 비슷하긴 하긴 한데 바닥은 다져주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일부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조금 좋은 흐름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같은 섹터라면 저는 D&D 파마텍을 트레이딩을 해볼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한미약품을 매수해서 중장기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쭉 보니까 외국인이 60만 원대부터 사실 샀네요. 그러면 외국인의 평단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겠거니라는 생각은 가져볼 수 있는데요. 지금 D&D 파마텍은 박스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고 한미약품은 좀 더 느긋한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 주셨으니까요. 잘 분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